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부 암살 작전을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양측의 사망자만 1,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은행 건물이 굉음과 함께 폭격을 맞습니다. 모스크는 둥그런 지붕의 형태만 남아있을 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은 사흘째 가자 지구에 밤낮 없는 집중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알샤티 난민 캠프에선 주민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쳐 부상자를 구해 나릅니다. 이스라엘 사망자는 900명,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87명으로 늘었고 양측의 부상자는 7,000명에 육박합니다. חמאס זה דאעש. ונכריע אותו בדיוק כפי שהעולם הנאור הכריע את דאעש. 이스라엘 고위 간부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 지휘부 암살 작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전기와 식량, 연료를 모두 끊는 완전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엄령을 내려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했고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그동안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테러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특히 미사일이 지금 수백 발, 수천 발까지 지금 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이러면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저렇게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건데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 그리고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민병대 수준의 그 하마스 기습 공격에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재래식 로켓 수천 발을 한꺼번에 쐈더니 못 막았다는 겁니다. 요격률 90%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뚫린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9.19에 묶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에 대책 없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전방 지역의 정찰과 훈련 등 방위 태세가 상당히 제한이 생겼죠. 이러면서 방어 전선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최전방에 정사정포만 1,100문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시간당 16,000여 발을 한꺼번에 쏜다면 물론 상상하기도 싫은 가정입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거냐,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봤지 않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과연 북한의 기습 도발을 우리 군이 이 정사정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 문제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했던 이재명 대표 어제 2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퇴원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른 선거 유세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눈에 띄는 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요. 지난 6일 대장동 첫 재판 때도 이 건강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 80여 분 만에 끝냈습니다.
근데 어제 태원길 유세 현장 거의 6분 동안 서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나 봐요. 물론 사실 이게 개인 건강 상태여서 저희가 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입원 중이던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곧바로 강서구 발산역 앞에서 열린 이 강서 집중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 내에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 대표 건강이 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 연단까지는 안 오르고 가볍게 좀 인사 정도 하면서 이렇게 걷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서 6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신시켜줄 것이라 믿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또다시 정권 심판론으로 내세워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를 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6분간 연설. 자, 이재명 대표의 퇴원길 지원 유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본인이 오늘 또 유세장을 좀 찾겠다고 그렇게 좀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유세를 하는 것이 뭐 민주당 후보에게 도움이 좀 되는지는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에 도움이 될지 결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지금 등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 비호감의 철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준 게 좀 호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재판은 건강에 안 좋아서 못하겠고 검찰 수사도 건강에 안 좋아서 뭐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분이 선거 유세에 나왔다는 것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비판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에 이제 집중 유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메시지를 보면 강서구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정권 심판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앙 정치 쟁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도 이 강서구 선거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 개발 이슈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득이 아니라 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아직 그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또 연설을 하신 것을 보니 좀 지지자들을 더 충분히 좀 결집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어제 그 현장에 저도 뭐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봤는데 한 3,000명, 4,000명 정도 되는 많은 인파가 모였고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또 어떤 의사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딜레이된 면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곧 다가온 선거에 앞서서 저는 충분한 그런 연설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정권 심판 얘기를 하셨지만 적어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우리 당 내의 그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또 저는 그렇게 귀담아 들으셨군요. 그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하셨죠. 또 서로 손잡고 단결, 단합해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가 진보하는 것임을 우리 함께 증명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아직 그 당 안에 있는 뭐 분열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내주셨기 때문에 사실 시기상으로 구청장 선거가 열리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지역 강서구 구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어떤 투표를 하실지 이번에 그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예. 이번 선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단지 강서구청장만 뽑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등장만 아니었죠. 당대표가 가니까 의원들도 갔죠. 현역 의원만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생구청장 찐찐찐찐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일전 축구 다 보셨죠? 이겼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심정 그대로 진경훈 후보가 내일 모레 압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김건희가 아무리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더 강해져서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제 당권을 확실하게 잡았는데 첫 외부 행사, 당 행사가 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 사실 다른 구청장 선거였다면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왔을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안 오죠. 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그 대선 이후 지선 선거를 이끌면서 계속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22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그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규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될 경우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이다라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이 유세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공판에서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80분 만에 근육이 소실됐다고 해서 이제 일어나셨지만 그 이틀 후에는 이 유세에 참여한다고 공지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취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간다라는 조금 자연스러움을 유도하면서 여기 이제 숟가락 쉽게 얘기해서 숟가락을 좀 얹으면서 나중에 이제 명분을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 강서구는 가불병 세 군데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고 과거 대선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더 표를 많이 얻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이해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후보가 뭐 강남이나 혹은 보수 우세 지역에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과연 그 명분이 크게 부각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강서구의 그 민주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명분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고 또 모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뚜껑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판세라든가 득표 분석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을 보면 사전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전체 선거인 50만여 명 가운데 11만 3천 명 이상이 투표에 나섰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22.64%를 기록했는데요. 기존의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던 재작년 4.7 재보궐선거와 또 작년 6.1 지방선거 때도 20%대였는데 이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보통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에 실망한 이 강서구민들이 투표장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야의 투표 동료에 따라서 또 당원 중심의 동원전 열기가 이 사전 투표율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보궐선거 성격이 또 단순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이상의 좀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 본투표율에서 투표율이 높을지 또 투표율이 만약에 높다면 실제로 어느 당이 유리한 것인지 이걸 두고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주 만에 이제 병상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입니다만 하지만 아직 당무에 복귀한 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무보다 더 시급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당무 일정 복귀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강서구 가결파 징계론도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좀 더 부탁드릴게요. 자, 당장 재판이 지금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날짜까지 잡혀 있는 게 많아요. 당무 복귀 일정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 건강 회복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당무보다 재판이 먼저인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지원까지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직 당무에 좀 복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도 퇴원하는 길에 자연스럽게 좀 강서구에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입장을 밝혔었죠.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가 퇴원한 후에도 이 자택에서 통원 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상에서만 좀 벗어났을 뿐이지 아직은 건강 회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사실 근데 건강 회복 때문에 당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따라서 최대 5건 재판에 지금 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이 공직선거법 재판 오는 13일에 잡혀 있고요. 재판부가 주 2회 대장동 공판 의사를 좀 밝힌 데다가 또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나눠서 추가 기소할 경우 매주 3회 이상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재판 리스크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당분간은 좀 상황을 지켜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수사 내용을 검찰이 유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제약 하에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정에는 기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혹들, 혐의들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주 3회 이상 계속된다. 자, 이게 누가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가 정상적인 총선 지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 2회 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분리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거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주 3회라는 것도 사실은 최소치입니다. 많을 경우 일주일 내내 재판장에 참석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고 지원 유세다니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사실 특히 총선 직전의 2주 기간 동안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해야 되는데 재판부에 대고 나 유세해야 되니까 재판 2주 미뤄달라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총선 지휘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이 국감 끝나는 11월부터 민주당에서 다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제기하는 증거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언론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 이전에 공개되면 뭐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판에서 공개되는 자료나 증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기사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전무해요.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뉴스를 장식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법원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 고민이 곳곳에서 조금씩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대장동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을 때 이때 재판부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 사람 한 번만 좀 안아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대요. 안아보겠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아보겠다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정진상 전 실장인데요.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판장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정진상과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좀 안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아보게 해달랍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정 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 하거든요. 네, 법정 안에서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 접촉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린다. 이렇게 좀 안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 씨는 지난 4월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이 된 바 있었죠. 이 대표의 요청에 재판장은 지금 하겠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 대표는 끝나고 하겠다고 답을 했고 재판이 종료되고 나서 이 대표는 정 씨와 포옹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안았군요. 네, 정 씨의 등을 좀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고 약속대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둘은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왔고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퍼포먼스다, 뭐 대화 없이 좀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또 재판장이 이런 걸 허락해주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인간적인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약속대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부탁을 한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 사람이 정진상 전 실장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전 실장도 정 전 실장 역시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지난 4월에 정 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이제 보석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이 한 번 구속이 되게 되면 구속 시한이 이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다 돼서 시한 만료로 석방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그 보석 그 조건을 보면은 일체 사건 관련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에는 대장동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막 SNS 상으로 연락하거나 이런 걸 일체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이제 달렸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6일에 이제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9월 15일 공판이었는데 단식으로 인해서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돼서 10월 6일에 드디어 열렸었는데 이때 검찰은 이제 좀 의문을 제기했어요. 과연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낮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정 실장 측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정 실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게 좀 웃음이 나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애들한테 뭐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예. 뭐 여기서 보석 조건 잘 안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실은 누구 좀 만났는데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 실장 변호인 측에서는 방어권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 등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방어권이 중요한 것인지 물론 그도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무엇을 과연 하겠습니까? 마치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것도 법원에서 제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사실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안았다는 것 의미가 뭔가 상징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다 메시지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죠. 거기다가 타인이 포함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단순한 행위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있을 것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어떤 저는 미안함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안함. 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수백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 당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있죠.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막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분들까지 다 뭐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뭐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본인의 그 감정
그리고 당신이 느끼고 있을 그 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게 정말 길어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재판들이 굉장히 뭐 대장동, 뭐 위례신도시, 성남FC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 3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장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온 뉴스가 무엇으로 도배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로만 도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정말 총선이 앞두고서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는 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들이나 민생들 그리고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위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알 권리들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하루속히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표 이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 한때는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유동규 아니면은 이화영 이런 분들과는 달리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꼿꼿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거든요. 자, 이때 한번 가서 안아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정진상의 차이죠. 근데 저는 재판장이 매우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석의 조건으로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데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재판장에서 신체 접촉, 포옹과 악수를 했다는 게요. 감사의 표시여도 부적절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오락가락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속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게 정진상과 김용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 그 감사의 의미가 담긴 포옹 자체가 하나의 회유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포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운 포옹. 이게 포옹하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처럼 계속 입 꾹 다물고 네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조사에서 성남FC 관련된 불법 후원금, 뇌물성 후원금 관련 진술을 할 때 네이버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메일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 이런 메일을 주고받았냐? 나는 몰랐다라고 진술했다는 거 언론 보도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성남FC 같은 중요한 사건도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밀어놓은 셈인데 이 포옹이 정 전 실장 입장에서는 뭐 달갑겠습니까? 감사의 포옹이라 해도 회유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협박적 포옹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적절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을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허용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재판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포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김대중 칼럼니스트, 김대중 주필, 칼럼니스트의 이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 포옹이 의미하는 것,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자, 무언의 압력을 인간미로 포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미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새삼 느낀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뻔뻔함은 이제 미덕이자 기본이 됐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에게 하고 싶었던 말 무슨 말이었을까요? 김대중 전 주필이 만인 환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인간미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측근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포옹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관련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5분이고 직접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4분인데 이분들에게 조문이나 한번 갔습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제대로 조문을 하기는커녕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포옹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먼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렇게
해석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네, 저도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의 메시지, 뭐 행동,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보시는 국민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뭐 저희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면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재판장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과 연결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다소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사람이 숨졌는데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고 누구는 재판정에서 재판장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안아주는 이런 선택적 행동. 일정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첫 재판에서 건강을 이유로 재판 일찍 끝내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을 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가는 곳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저 성남까지 가는 길에 강서구는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옆으로 빠졌다 가는 길인데 또 강서구 유세에는 갔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첫 재판에서 건강을 이유로 조기 종료를 요청했었죠. 이것 때문에 공판이 1시간여 만에 끝났거든요. 하지만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국회로 가서 고 최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표수가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국회에 출석해서 한 표를 보탰다는 건데 당시 결국 3표 차이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재판장에서 일찍 끝내달라고 해놓고선 곧바로 이 정치적 일정을 좀 챙기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피한다, 정치적 일정만 참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유리한 건 가고 불리한 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뭐 논란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포옹도 선택적, 건강도 선택적이죠. 본인이 가기 싫은 곳에서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꼭 참여해야 되는 곳에서는 건강이 허락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이번에 단식을 놓고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무작정 단식을 선언하더니 그 단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입장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단식 사상 최장기간을 찍었다는 24일의 단식이 있은 연후에 그 병원에서 뽀얀 수액을 맞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혈관 부패다 뭐 이런 별칭으로도 불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꼭 지금 또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갑자기 단식을 선언해서 약 1달 반 이상을 국회를 파행과 다름없이 이렇게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선택에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일정, 선택적 포옹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택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네.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공천을 선택 못 받고 어제 유세장에 5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갔다? 아마 다른 때였으면 저 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앞으로 공천, 특히 비명계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내가 선택을 받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 지금 당내에서는 꽤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또 그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공천, 꼭 공천을 위해서만 참석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님께서 계시면서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가 생기면서 사실 뭐 우리가 뭐 하위 20%, 30%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는 정말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더 보완이 되고 완벽한 그런
공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보완될 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지금 과거와 달리 뭐 총재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사실 민주당은 저는 승리의 길로만 나아갈 것 같습니다. 공천 자체도 총선이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뭐 국회의원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예, 물론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만 짧게요. 지금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의원들,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이른바 친명계로 알려진 정치 신인들이 다음에 내가 여기 나가야지 해가지고 지금 다 이미 가서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막 몰려가고 공천 주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들이 과연 없을까?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도 저희가 뭐 단순히 뭐 단수 공천이다, 뭐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당원의 선택이고 국민의 선택이 되겠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 아니었습니까? 네, 국민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혜찬 최고위원님, 물론 민주당 얘기입니다만 과연 지금의 비명계가 앞으로 4월 총선까지 나는 뭐 당을 위해서 했으니까 공천 당연히 시스템으로 가면은 받을 수 있을 거야. 3선 이상 이거 외에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현역 지역구에 도전하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신인의 도전 자체가 아니라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팬덤이 그 다른 의원 지역구 가서 같은 당 출신인데 막 항의를 하고 트럭 시위를 한다거나 그 지역 사무실에 무슨 스티커 같은 거 쫙 붙여서 도배해 놓는다거나 윤영찬 의원 지역 보니까 지역 내 부동산 행사 같은 거 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윤영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냐 막 하는 것들은 좀 도를 넘어선 부분이잖아요. 예. 이러한 위험한 것들이 잘 관리되고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비명계가 이 경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선 과정이나 또 현역 컷오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컷오프 기준에서 눈에 띄게 비명계만 컷오프를 당하면 좀 언론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잘 균형을 잡아가는 게 민주당에게도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처음엔 부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보자가 또 추가 제보하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 최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범은 이재명 대표다. 음식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본인이 그거를 먹으면서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저를 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문제는 최고위에서 지난번에 샴푸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장혜찬 최고위원이 제일 관심 있게 또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게 권익위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익위가 이 법인카드를 통한 공금 횡령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네. 지난번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한 것은 이 공익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점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카를 유용한 것 아니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이번에 공익 제보자가 추가로 낸 자료들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사소한 뭐 샌드위치부터 샴푸를 포함한 약까지 온갖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비 품목들을 경기도 법카로 다 일일이 결제했다는 내역들이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법카 결제도 아니고요. 공익제보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이 공익제보자 통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현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현금으로 보내줬는데 비서실 직원이 월급 얼마나 된다고 자기 돈으로 보내줬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경기도청 내부의 공금이
비자금 성격으로 유용되었다는 증거가 그 계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 되게 간단해요. 그 공익제보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경기도청 비서 아직도 경기도청 소속이에요. 그 사람 불러서 무슨 돈으로 어떤 근거로 누구 지시받고 이렇게 개인 통장에 입금해 준 거냐.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하나하나씩 조사해 나가면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개인 돈을 준 건지 경기도 돈을 준 건지. 근데 상식적으로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자기 개인 돈을 왜 줍니까? 도지사 샴푸 사는 데 쓴 돈이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역순으로 수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경기도청 공금 횡령 의혹은 밝혀낼 수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대장동이다 뭐다 굵직한 문제가 많았지만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 영리는 그 김혜경 씨의 법카 유형 문제였거든요. 예. 공무원 갑질 문제였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굵직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경기도 공금 횡령 의혹이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찌를 수 있는 가장 아픈 영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대장동 문제보다 법인카드가 더 크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국민 감정에 확 와닿는 주제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권익위의 경우에는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회계의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그것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그 성남시장 재선까지를 하면서 이전에도 그 배모 씨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계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것이 관성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이 지역구죠. 집에 가는 길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남 순회동이 아니라 인천 지역으로 간다면 강서는 지나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난 연휴 기간 동안 한동훈 장관 일정을 두고 지금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일정이라고 해서 공식 일정도 아니에요. 남들처럼 공연 보러 갔어요. 클래식 공연. 근데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갔다가 사람들이 한동훈 아니야? 한동훈 장관 맞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온갖 나 사진 찍었다 한동훈 장관이랑 인증 영상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장관님 보느라고 못 봤어. 잘생겼어. 분위기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동훈 화이팅! 자, TV에서 보던 사람을 실제로 옆자리에 앉거나 주변에 있는 걸 알면 누구나 반가워합니다. 근데 처음엔 쭈뼛쭈뼛하죠.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척해도 모른 척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저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온 겁니다. 재킷에 보신 것처럼 이 청바지를 입고 또 운동화를 신은 좀 편한 차림이었는데요. 지인인 한 남성과 방문을 했는데 예술의 전당을 찾은 시민들이 한 장관을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고 저렇게 좀 사인을 받고 있죠. 근데 다 해주네요, 저렇게 또. 네. 한 장관도 사진 촬영 요구를 좀 거절하지 않았고요. 웃으면서 또 찍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라인에 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사인받을 곳이 없어서 급하게 오늘 산 이 문제집에 사인을 요청했다. 또 소심하게 인사하고 공연 프로그램북에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좀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가 예술의 전당이잖아요. 예술의 전당. 이게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참 정치인들은요. 한 가지 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모든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다 총선, 정치 활동. 그리고 저는
서초 강남에 염두도 두고 있다. 자, 예술의 전당 간 이유가 무엇이냐? 서초동에 있다. 서초동, 서초구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마 다른 공연장 갔으면 저기 온 분들 다 서초구 사람들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물 한동훈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뭐 예술의 전당이 서초동에 있다고 해서 서초를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은 현근택 변호사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세종문화관에서 공연 보러 가면 뭐 종로를 염두에 뒀다고 할 겁니까? 또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세간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경복궁에 가면 왕세자 책봉설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이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 당시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주목 대상이 됐었죠. 당시에도 이수진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들이 이제 본전을 못 찾았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또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도 출장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 유탄이 지금 박범계 의원한테 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해온 여러 일들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은요, 본인이 술도 마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피겨 모으고 그리고 뭐 방에다가 이렇게 철봉 설치해놓고 운동하고 뭐 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겨 만드는 게 모으는 게 취미래요? 네, 클래식 음악도 즐겨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고 있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치 활동이다. 이것마저도 지역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안 하느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어서 정치권에서는 어찌됐든 4월 총선을 앞두고 그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탄핵 실제로 추진될까? 탄핵하면 지난번에 또 행안부 장관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24일간 또 17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시행이 될 텐데 아마 의원들은 정신없을 겁니다. 저도 보면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 밤늦게까지 그렇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뭐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각 상임위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지만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10월 뭐 말이라든지 11월쯤에는 당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좀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이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이재명 대표의 또 가결 관련해서도 특히 한동훈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책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의 정체가 한동훈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대통령실에서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의 뭐 출마 얘기도 하지만 본인이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출마하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장관을 하시면은 그냥 장관으로 끝나겠지만 본인이 출마해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고 그 역량을 검증을 받는다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그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뭐 문화생활하고 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비례대표들도 그런 얘기 많아요. 어딜 가서 뭐 떡볶이를 먹고 순댓국도 먹고 SNS 사진 올리면 뭐 이 지역 나간다 저 지역 나간다더라 이런 얘기들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있는 일이기도 하고 본인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좀 험지로 출마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한동훈 출마해라. 강남이 아니라 험지로. 요 얘기 어떻게 들으세요? 근데 뭐 그건 한동훈 장관이 알아서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출마 안 해도 존재감 없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저희 당 국회의원들 다 모르고요. 민주당의 호남 국회의원들 삭발을 해서 TV 나오고 나서야 저런 분도 있었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대중적 인지도 앞에서 여야 알 거 없이
자기 지역구나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 다니면 다들 편하게 다니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탄핵은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해봐라. 그 탄핵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서 기각됐을 때 이상의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 간보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한번. 예. 뭐 참고로 한동훈 장관은 알아보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선택된 분들이고 이분들은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있어요. 바로 출장비입니다. 전직 법무장관 박범계 전 장관 출장비가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 출장비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박범계 전 장관의 출장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출장비 논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출장비를 한동훈 장관 보고 좀 공개를 하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장관과 함께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껴 썼는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비교를 해보고 보니 수행 인원도 엄청 차이가 나고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범계 장관이 보고한 것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자체 보고한 게 있고 국회에 답변한 게 있는데 이게 실제와 다르다? 그렇습니다. 자체 보고한 것으로 보면은 수행 인원이 5명에다가 뭐 항공비 체재비 해서 6,84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네. 국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거기다가는 또 7,813만 원에 6명 수행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올랐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억 713만 원, 무려 1억이 넘는 금액에다가 총 11명이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6박 8일 출장 갔는데 11명이 가고 그래서 1억 원 넘게 들었다? 많이도 들었죠. 그런데 실제 이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라고 하는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보고한 것에는 6,84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같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하나는 분명히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보고하는 데 있어서 공문서 위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일고 있어서 규정 위반의 염려는 없는지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갔던 교수에게 지불이 된 돈의 성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비 논란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전직 장관 얘기가 왜 나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작은 이번에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못하시니까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밥값을 뭘 못하겠습니까? 자, 의원님, 저는 생각이세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런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 제가 적정한 시간에 공개할 텐데요. 나중에 보시면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저 공개할게요. 공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 청구 같이 해주시면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김의겸 의원이 화살을 날렸는데 누가 맞았느냐? 박범계 의원만 난처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얼마나 난처하냐면 언론을 상대로 제대로 입장 발표도 못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연락 안 받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뒤늦게는 뭐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지만 대체 어떤 적법한 절차가 6,8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은 가까운 우리 국민 세금을 이렇게 위장시키고 둔갑시키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그 대목 중에서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특보를 동행시켜서 체류비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요. 4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이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오는데 기념품을 400만 원치나 사서 돌릴 이유가 있는가? 그거 다 제가 낸 세금이에요.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도 냈는데 그게 박범계 장관 출장비 1억에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1등석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들은. 원래 장관들이 1등석 탔는데 그걸 비즈니스로 자동 격화시킨 것도 한동훈 장관 때부터 생긴 전통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굳이 1등석 탈 필요 없다고 비즈니스석 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을 지적하고 물어뜯다가 그 화가 지금 박범계 전 장관에게까지 미친 모양이잖아요. 근데 두 분 법사위에서 같이 활동하시는데 아무튼 사이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어찌됐든 지금 이 문제는 박범계 장관이 해명을 좀 해야 될 대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이제 출장비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 갔을 때는 정말 해외에서 괜히 관광하러 여행하러 간 거 아니냐, 아니면 너희들 뭐 그냥 뭐 놀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쪽에서 초청을 받았다면 뭐 어떤 초청을 갔던 건지, 그리고 체류비라든지 그런 체류 인원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뭐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다 저는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좀 하루속히 좀 입장을 좀 발표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길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짚어보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요, 청문회 도중에 나가버렸다, 사라졌다, 증발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주랭랑을 쳤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어하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입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권인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의사 일정에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당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쭉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이 주식 파킹 의혹, 또 배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했거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줄지어서 김 후보의 좀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추가로 자료를 좀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에 앞서서 서론이 너무 길다, 자료 제출 요구가 목적이 아니라 후보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장의 발언, 이게 좀 화를 키웠습니다. 네, 권인숙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든가요. 네, 도저히 이걸 감당 못하시겠으면 좀 사퇴를 하시든가요.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했고요. 인사청문위원장이. 네, 위원장이 이 말을 하니까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에게 동반 퇴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김 후보자가 서류를 챙겨서 일어났고 야당 위원들이 다시 후보자를 막아서면서 또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정회가 됐고요. 김 후보자와 여당 위원들은 이후 야당이 단독으로 이어간 청문회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도중에 공직 후보자가 좀 도중에 나간 거는 스스로 퇴장한 거, 이건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른바 김행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들으신 것처럼 이 명백한 허위 정보다, 김행 후보자는 야당의 편파 진행으로 퇴장했고, 청문회 정회 이후에 국회에서 또 청문회 재개를 기다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동아일보 6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도 김행 임명 놓고 고심 중이다 이러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강행이 되면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보고 결정하자 이런 판단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회의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기하든 화장실에서 대기하든 집에서 대기하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신현영 의원이 관련된 김행방지법
또 이렇게 뭐 제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 여성가족부 지난번에 잼버리 사태 그 이후에 있어서도 또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해야 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도 못할 정도로 개인의 그런 사생활 그리고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그런 자료 정보들을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인사 청문회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 서류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제출하고 해야 하니 아마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국회에서 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당사자의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딜레이나 이런 시간들이 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 이석 관련해서 이렇게 호통쳤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저는 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현재 이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무려 1,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이언돔으로까지 불리는 방공망을 자랑해 왔는데 이 방공망이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 미사일 물론 한꺼번에 쐈습니다만 그 미사일에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윤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탄 수십 발이 하늘로 솟구치자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의 미사일이 바로 뒤를 쫓아갑니다. 일부 로켓탄은 격추됐지만 아이언돔을 비켜간 수천 발의 로켓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휴전선 전역에 북한의 장사정포와 맞닥뜨린 우리 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궁 100여 대, 미군 패트리엇 100여 대로는 시간당 1만여 발을 쏘는 북한 장사정포 1000여 문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유격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실전 배치된다 해도 북한 장사정포의 수에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망 아이언돔도 재래식 포탄 물량 공세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우리 군도 완전 요격 대신 맞대응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해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방공망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한 시간에 10,000발, 10,000몇천 발을 쏴대면 아무리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이런 걸로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당했거든요. 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호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90% 이상 요격률 자랑하던 이 아이언돔이 뚫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단순하게 이번에 아이언돔이 이제 뚫렸다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제 하마스의 이제 기습 공격을 전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죠. 그리고 아이언돔의 방어 역량을 초과한 수천 발의 공격이 이어지니까 이스라엘군의 어떤 대비 태세가 뚫렸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영상도 보시면 일부 요격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좀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안전히 뚫렸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미사일 공격이 다 기습이겠죠. 예고하고 쏘겠습니까? 근데 북한 이걸 이제 우리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장사정포가 있잖아요, 북한에. 이게 지금 하마스가 쏜 로켓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시간당 더 전문가시니까 최대 16,000벌 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정도면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기습하면 물론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게 좀 게릴라식 공격을 하는 하마스와 이제 정규군 북한은 좀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월등히 우승하죠. 하마스의 이제 로켓 발사대 자체는 이제 상당히 조잡한 수준이고, 게릴라니까. 이게 정확도도 전혀 높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제 5,000여 발을 도심에 이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다 도심 지역으로
향했다면 지금 영상에서 뭐 보는 것 같이 아예 돔 자체가 아예 잿더미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장사정포로 하는 거지 북한이 모든 포병이 사용하는 뭐 포와 방사포가 장사정포는 아니고요. 사거리가 이제 40에서 60km 정도 날아가는 이제 170mm 자주포 그리고 240mm 방사포 한 340문 정도가 이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장사정포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최대 60km까지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도권 서울 근교까지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 가죠. 서울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뭐 북한군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뭐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흔히 잘 아시는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천무다용자 로켓, 그 주한미군 포병 전력들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하력전 전력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어요. 뭐 대하력전이라는 거는 북한의 포병을 우리 포병 전력으로 다 이제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작전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력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당 이제 수천 발, 뭐 시간당 최대 수만 발 이상 날아오는 그 포를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형 아이언돔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던 조선일보 일면 기사 잠시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소나기로 포격을 한다. 이러면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좀 어렵다, 막아내기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이제 방어 실패는 뭐 정보전에서는 엄청난 취약점을 드러냈죠. 아이언돔 같은 이제 아무리 우수한 방어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가 눈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남북 군사합의로 전방에서 포사격 훈련도 중지되었죠. 그리고 MDL 이남 20km의 이남으로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되니까 현재 우리 군의 무인 정찰 등이 근접 정찰도 못 하고 있어요. 무인 정찰기가 못 가는군요. 그렇죠. 근접 정찰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근접 정찰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선제 공격 기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 군의 손을 묶고 눈을 가리는 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북한도 남북 군사합의 안 지키고 있잖아요. 뭐 이건 남북 군사합의는 뭐 당연히 뭐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공망이라는 게 탐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즉시 타격인데 탐지가 지금 잘 안 된다.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제 공격 기도를 사전에 파악해야 되면 우리가 킬텐이라고 하는 선제 공격을 통해서 수도권 날아오는 장사정포의 폭탄의 숫자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수도권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번 이스라엘 군처럼 뭐 아무리 뭐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있어도 사전에 북한이 공격하고 하려는 기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대략적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이번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국방부포론 신종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현재 전쟁 중이거든요. 이 테러가 아니에요. 지금 50년 만에 최대 격돌이 벌어진 겁니다. 하마스의 무차별 공습. 자, 일단 민간 피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망자만 양측에 1,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망자 중에는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SNS에는요, 당시 무장 괴한들이 시민들을 납치하거나 음악 축제 관중들이 혼비백산에서 총격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고요. 심지어 영상에는 지금 거리에 방치된 시신을 비롯해 괴한에 끌려다니는 시민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음악 축제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 되어버렸는데요. 하마스 무장 세력이 행사장에 들이닥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다 보니 이곳에서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포격만 한 게 아니에요. 딱 지키고 있다가 저 사막이잖아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저기서 그냥 무차별적인 총격을
시민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시신만 269. 아니 이번에는 다른 때도 팔레스타인이나 분쟁은 많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 하마스가 전면전까지 나섰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1947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른바 벨포아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지 않습니까? 예. 그로부터 1973년까지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때가 정확히 며칠이냐 하면은 1973년 10월 6일.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하마스가 공격했는 날이 2023년 10월 7일이다 보니까 4차 중동 전쟁 발발일로부터 정확하게 50주년 되는 날 이와 같은 그 포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나를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획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갑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마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와 같은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올 4월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알 아사크 홍수라고 하는데 알 아사크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중요 이 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체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그 어떤 탄압으로 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에 대한 반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서방 세계와 아랍 세계가 좀 연합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데탕트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에 반대하는. 그렇죠.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와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관계를 정상화했고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분석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 신경 썼지 중동은 좀 조용하다, 잠잠하다 했는데 하마스는 그러면 존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간인들까지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측에서 그러면 이 하마스 통치하는 가자 지구를 완벽 봉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죠. 베냐민 네타야후 총리가 이런 전쟁 선언을 한 후에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전면 이 공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또 하마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현재 시간으로 9일 어제 이렇게 사전 경고 없이 만약에 민간인 주택을 공격하면 우리가 잡고 있는 인질들을 처형하겠다. 또 이렇게 맞불을 놨어요. 사실 당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 하마스가 어떤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현재 이스라엘 당국은 어떤 이런 인질 억류 정보가 있는 그런 지역은 공격을 삼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스라엘에는요, 우리 교민들도 많이 가 계십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정말 지난번 뭐 옛날에 뉴욕 9.11 테러 이거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완전히 그 홀로코스트 정도라고 지금 말들 하고 있어요. September 11 뉴욕 트윈타워이 무너졌을 때 그 몇천 명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예요. 걸프 전쟁 같은 데는 스커트 미사일이 이스라엘 39발인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테러했다면 지금은 전쟁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가 테러였다면 그러니까 뭐 국지전 양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쟁이다. 전면전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1,600명? 야, 지금 그런데 이 전쟁에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북한 무기가 사용된 이런 정황이 있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유탄 발사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RPG와 같은 그 F7 저겁니다, 저거. 네, 맞습니다. 그 고폭 파편 로켓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그 미국에 있는 한 군사 전문 블로거가 그 동영상을 보고 저것은 북한에서 생산한 F7 이 그 고폭 그 파편 발사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저거 북한 거 같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금까지도 보면은 많은 그 북한에서 이제 수출을 했는 무기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접 하마스에서가
그 북한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하마스가 이것을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경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림을 봤을 때, 사진을 봤을 때는 저것이 분명히 북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한 군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F7 이와 같은 그 로켓 발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북한산 무기들도 하마스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북한 대북 제재 중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제재가 어떤 식으로 뚫렸는지도 우리가 한번 다시 밝혀봐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뭐 가타부타 얘기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란과 팔레스타인 사이 전쟁에 있어서 이란을 비난하는 성명은 이번 그 북한이 밝힌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따져보죠. 지금 미국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뭐 그 핵 추진, 이런 핵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항공모함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다. 스탠드 위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총리도 스탠드 바이 이스라엘. 그래서 독일도 이스라엘 옆에 같이 서 있다라고 해서 서방 세계가 일치 단결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핵 추진 그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랄드 포드함을 지금 이렇게 동지중해 쪽으로 배치를 했고 훨씬 더 또 그 F-35 같은 비행기, 전투기를 지금 전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는 서구와 아랍권이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초기에 진압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동맹이라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우리한테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북한이 저런 공습을 해왔다면 우리의 방공망이 뚫렸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스라엘 상황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47년 이스라엘이 그 승인된 다음에 미국은 11분 만에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지금 반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실한 제랄드 포드함을 보냄으로써 확실한 동맹과의 어떤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조금 전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만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일대의 통제권을 대부분 다 확보했고 더 이상의 어떤 교전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그 언론이 맞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과 정부에서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은 뉴스 등을 통해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낯선 목소리의 전화.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근데 막상 당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몰랐대요. 저게 보이스피싱인지 당황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들리는 이 목소리를.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검사입니다. 최경환입니다. 그러면 그 남북을 확인해봐도 돼요? 이가 없네. 본인 명의로 이제 대포 통장하고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기를 치셨단 말씀이세요.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여 드시면 선거채택 어려우세요. 본인 확인차 지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이렇게 총 4가지만 문자 주시고요. 그런데 뭐 알고 들으니까 에이 저걸 어떻게 속아하는데 저런 목소리가 보이스피싱 목소리였다고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한 겁니다. 실제?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전화 이런 보이스피싱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일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면서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건수가 9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5번 이상 반복해서 등장한 목소리를 추려서 이렇게 국민들께 공개를 한 건데요. 5번 이상 등장한 목소리예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전화 오면 이거 수사 목적
구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이 지금 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 전문 용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범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지금도 들으셨지만 고립된 곳으로 가게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누가 있으면 야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혼자 있게 만드는구나. 네. 그리고 가서 어떤 이게 검찰청 사이트다 신뢰를 주려고 이거 링크 눌러보세요. 실제로 검찰청 사이트처럼 맞아요.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가짜 사이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잘 넘어가지 않고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렇게 하면 소환장 발부하겠다. 와.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결국에 가면 뭐냐면 당신이 범인이 되지 않으려면 뭐 당신 이름으로 된 지금 범죄가 한 3억인데 뭐 300만 원 내면 이게 다 무마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 제가 300만 원 없어야 하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검찰청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 말해도 안 되고요. 만약에 조회를 해봤는데 내가 마침 이 대출 가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인의 어떤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절대 말씀해 주면 안 되는 게 처음에 말했던 300만 원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개인의 대출한도 무슨 모든 여신한도 다 끌어다 쓰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정보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방금 들으셨던 목소리,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시면은 누구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임재희 변호사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또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전화를 통해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 요구한다면 내가 따로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관련 수사기관 등에 이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민생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직접 전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화했다라는 것은 가짜의 가능성이 99%입니다. 그것만 아셔도 아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요, 직접 여러분 가정에 전화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99.9% 가짜랍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당신의 오늘 대한민국 신통방통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